차가운 칼날이 목덜미를 파고드는 섬뜩한 감각에 최사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유일하게 타오르는 촛불 하나가 일렁이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비릿한 쇠냄새와 코를 찌르는 독한 향냄새가 뒤섞여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그르렁거림과도 같았다. 최산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눈앞에 앉아있는 사내는 사람이라기보다 악귀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입가에 번진 비릿한 미소는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사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최산에게 다가왔다. 바닥을 긁는 비단 옷자락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고막을 때렸다. 보아라. 이 얼굴이 정령 왕이 될 상이 아니란 말이냐. 사내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광기는 촛불조차 위태롭게 흔들리게 만들었다. 최사는 떨리는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려 사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미간 사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어 고집과 독단을 드러내고 있었고 얇은 입술은 잔인함과 배신을 품고 있었다. 무엇보다 눈이었다. 흰 자위가 번들거리고 검은 자위가 흉하게 위를 향한 그 눈은 주인을 물어뜯고 세상을 피로 물들일 영모의 상 그 자체였다. 최산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요동쳤다. 이것은 단순히 관상을 보는 문제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도박, 아니 죽음의 문턱에 선 자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불과 몇 시즌 전만 해도 최산은 한양 저잣거리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자신의 허름한 집에서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다. 평생을 사람의 얼굴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그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골목길의 풍경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위안을 얻곤 했다. 비록 벼슬 한 자리 없는 초라한 관상쟁이였으나 그의 눈은 정확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 어떤 이는 자식의 앞날을 묻고 어떤 이는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을 묻기도 했다. 최사는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희로애락의 주름을 읽어내며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건네주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정리하고 낡은 이불에 몸을 뉘었을 때였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질 듯 열렸고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노모의 비명소리가 들릴 새도 없이 최산의 머리에는 거친 자루가 씌워졌고 손발은 억센 밧줄로 묶였다. 짐짝처럼 말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는 동안 그는 공포보다 노모의 안위가 걱정되어 피눈물을 흘렸다. 덜컹거리는 말발굽 소리가 멈추고 거칠게 끌려 들어온 곳이 바로 이 지옥 같은 별채였다. 자루가 벗겨지고 눈앞의 광경이 드러났을 때 최사는 자신이 끌려온 곳이 당대 최고의 세도가인 조대감의 은밀한 사저임을 직감했다. 벽면 가득 걸린 고가의 서화들과 화려한 병풍,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자개 탁자는 이곳 주인의 권세를 말해주고 있었으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시커먼 음모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대답해라, 최산.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 조대감. 조명수는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다. 그는 조선 팔도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만족을 모르는 자였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뒤로는 왕좌를 넘보는 흑심을 품고 있었고 밤마다 용상에 앉아 호령하는 꿈을 꾸며 침을 삼키는 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불안했다. 타고난 의심병과 미신에 대한 맹신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 당대 제일이라는 관상가 최산을 납치하여 자신의 운명을 확인받고자 한 것이었다. 최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제 주인을 배신한 듯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대감마님, 소인이 감히 말씀 올리자면 대감의 상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허나 무엇이냐. 조명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최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거짓을 고하여 잠시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으나 관상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아니, 천기를 속이는 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거짓으로 천기를 논하면 그 화는 반드시 자신과 후손에게 미친다는 스승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다. 허나 지존의 자리에 오르기에는 이마의 기운이 다소 부족하고 눈빛이 너무 강하여 주위의 인덕을 해칠까 저어되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태평성대를 누리실 수 있사오니 부디 헛된 욕망을 거두시고 내 이놈,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조명수의 발길질이 최산의 가슴팍에 꽂혔다. 하는 소리와 함께 최산이 뒤로 나뒹굴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번쩍였다. 고통에 신음할 겨를도 없이 조명수는 벽에 걸려있던 장검을 뽑아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촛불 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득였다. 감히 내 앞에서 훈계를 늘어놓다니. 내 놈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덕담 따위가 아니다. 왕이 될 수 있다는 확신. 아니, 왕이 될 수 없다면 그렇게 만들 비책이다. 조명수는 칼끝으로 최산의 턱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잘 들어라. 내 관상을 뜯어고쳐서라도 왕이 될 상으로 만들어라. 내 얼굴에 칼을 대든 살을 찢든 내 놈이 가진 모든 재주를 부려 나를 왕으로 만들어라. 만약 그리하지 못한다면 조명수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하인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무언가를 질질 끌고 들어왔다. 최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솟는 듯 했다. 그것은 늙은 노모가 평소 신고 다니던 낡은 꽃신 한 짝이었다. 피가 흥건히 묻은 꽃신, 어머니, 최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바닥을 기어가 꽃신을 움켜쥐려 했으나 조명수의 발이 그의 손등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으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꽃신과 노모의 얼굴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네 노모는 아직 숨이 붙어 있다. 하지만 네 대답 여하에 따라 저승길 동무가 될 수도, 다시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내게 딸 자식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안 돼. 제발, 대감, 제발 가족만은. 최사는 조명수의 발 밑에 머리를 쳐박고 빌었다. 흙바닥에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절을 했다. 자존심도, 관상가의 도리도, 천기에 대한 두려움도 가족의 안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눈물과 핏물이 뒤섞여 바닥을 적셨다. 살려주십시오.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노모와 딸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조명수는 만족스러운 듯 광설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방안을 울리고 최산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조명수는 쭈그리고 앉아 최산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진작 그리 나올 것이지. 내일 밤까지다. 내일 밤까지 내 얼굴을 왕의 얼굴로 바꿀 비책을 마련해라. 만약 실패하거나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내 가족의 목을 내 눈앞에서 베어주마. 조명수는 최산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치고 방을 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쇠사슬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찾아온 정막. 최산은 피 묻은 꽃신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어둠 속에서 촛불만이 그의 절망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최산은 정신을 차려야 했다. 조명수는 미치광이었다.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자였다. 그런 자의 얼굴을 왕의 상으로 바꾼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타고난 골격과 기운을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일 뿐더러 설사 흉터를 내거나 변형을 준다 한들 봄바탕이 변할 리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묘수를 내지 못하면 가족이 죽는다.
최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집나기를 모아 움켜쥐었다.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관상학 비기를 적은 고서들을 떠올려 보았다. 역대 왕들의 용안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조명수의 흉측한 얼굴을 겹쳐보았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사람의 운명은 얼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하였거늘. 돌아가신 스승님의 목소리였다. 최사는 번개에 맞은 듯 고개를 들었다.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다. 관상은 심상신, 신gem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마음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관상을 타고나도 결국 흉하게 변하고, 마음이 선하면 흉한 관상도 복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조명수 같은 악인에게 그 말이 통할 리 없었다. 그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자였다. 그렇다면 보여주어야 한다. 그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그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최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공포와 절망으로 일렁이던 눈동자에 기이한 결의가 서렸다.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왕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왕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 파멸로 이끌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족을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를 역적의 소나기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만약 조명수가 그 거짓을 눈치챈다면, 아니, 조명수가 정말로 왕이 되어버린다면, 최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사람의 운명을 읽던 손이 이제 사람의 운명을 조작하려 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품 안에 있는 피 묻은 꽃신이 그를 다그쳤다. 최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의 탁자 위에 놓인 붓과 먹을 응시했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이 오기 전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붓 끝에 묻은 먹물이 마치 검은 피처럼 뚝뚝 떨어졌다. 그는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명수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마에 붉은 상처가 나고 눈매가 기이하게 뒤틀린 세상 어디에도 없는 괴물의 얼굴이었다. 최사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내 놈이 원하는 왕의 얼굴을 만들어주마. 지옥으로 가는 왕의 얼굴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으나 최산이 갇힌 별채의 공기는 여전히 밤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끄무레한 빛은 희망이라기보다 사형 집행을 알리는 서광처럼 느껴졌다. 최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앞에는 밤새 고심하며 그려낸 기괴한 인물화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조명수의 얼굴이었으나 동시에 조명수가 아니었다. 미간을 가로지르는 붉은 선, 인위적으로 찢어 발긴 듯한 눈매는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최사는 붓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관상학의 금기인 파상포션이었다. 멀쩡한 얼굴에 칼을 대어 운명을 비틀어버리는 사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여 시술자와 당사자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는 저주받은 비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것뿐이었다. 시간이 되었다. 문 밖에서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명수가 들어섰다. 그는 밤새 잠 한숨 못 잤는지 눈밑이 탑했으나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험상냄은 호위무사들이 시퍼런 검을 차고 도열해 있었다. 조명수는 방바닥에 널브러진 종이들을 곁눈질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밤새 내 운명을 바꿀 묘책은 찾아내었느냐? 아니면 네 가족과 함께 황천길로 떠날 채비를 마친 것이냐? 조명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그는 탁자에 놓인 찻잔을 들어 올리며 여유를 부렸지만 찻잔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또한 초조한 것이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클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비례하여 커지는 법이다.
최사는 그 틈을 파고들어야 했다. 대감마님, 비책을 찾았습니다. 최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조아리며 품속에서 밤새 그린 그림을 꺼내 들었다. 조명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찻잔을 내던지고 다급하게 그림을 낚아챘다. 그림을 들여다보는 조명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기대했던 왕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기괴하고 섬뜩한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내 얼굴에 흉을 내란 말이냐? 내 놈이 지금 나를 능멸하려는 것이냐? 조명수가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고함을 질렀다. 호위무사들이 즉시 칼을 뽑아 최산의 목을 겨누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목을 대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다. 최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명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금 물러서면 끝장이다. 그는 공포를 집어삼키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해야 했다. 능멸이라니 당치 않사옵니다. 대감,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용의 길을 트는 것입니다. 대감의 타고난 상은 호랑이의 기세가 너무 강하여 하늘로 승천해야 할 용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마, 즉 명국민, 그는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대감의 미간뼈가 너무 단단하여 그 기운이 막혀 있나이다. 최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왔지만 평생 관상을 보며 익힌 현란한 언변은 조명수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고서에 이르기를 잠룡 재령이 승천하려면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감의 미간에 인위적으로 길을 내어 막힌 기운을 뚫어주면 비로소 호랑이의 기세가 용의 기운으로 변하여 왕좌를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일러 파벽비룡, 포비페룡의 상이라 하옵니다. 파벽비룡, 물론 최산이 급조해낸 허무맹랑한 말이었다. 관상학에서 미간인 명궁에 상처를 내는 것은 들어오는 복을 차단하고 윗사람 안과의 불화를 일으키며 끝내 제명을 재촉하는 최악의 흉상이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는 달콤한 유혹으로 들릴 터였다. 조명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최산을 쏘아보았지만 왕좌라는 단어 앞에서 그의 이성은 이미 마비되고 있었다. 파벽비룡이라. 껍질을 깨고 용이 된다. 조명수는 거울을 가져오라 명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자신의 미간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욕망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더니 평소라면 코웃음 쳤을 헛소리가 지금은 마치 신의 계시처럼 들리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조명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의심 많은 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다른 관상가들은 내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천기를 누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손을 대어 운명을 바꾸는 일은 시술자에게 천벌이 내리는 금기 중의 금기입니다. 어느 관상가가 제 목숨을 걸고 대감께 그런 위험한 비수를 고하겠습니까? 소인 또한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 않았다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사는 짐짓 비장한 표정으로 읍소했다. 가족을 들먹이자 조명수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최산의 말이 꽤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듯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금기를 행한다는 것. 그것이 조명수의 가학적인 정복욕을 자극했다. 좋다.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 허나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내 놈의 가족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마. 조명수가 눈짓을 하자 무사들이 최산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었고 그곳에 낯익은 인형들이 묶여 있었다. 어머니, 연아, 최산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백발이 성성한 노모와 이제 겨우 10살이 된 딸 연희가 밧줄에 묶인 채 축 늘어져 있었다. 노모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연희는 공포에 질려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최산이 달려나가려 했으나 무사들이 그를 거칠게 제압하여 무릎 꿇렸다. 바닥에 거친 돌들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최산의 시선은 오직 가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보아라. 내 혀끝 하나에 저들의 생사가 달려있다. 조명수가 연희의 머리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이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최산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조명수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으나 현실의 무력함이 그를 짓눌렀다. 지금 감정에 휩쓸려 이를 그르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최사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오열을 삼켰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제가 대감을 왕으로 만들어드리면 제 가족은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이다. 나는 약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단, 결과가 확실해야지. 조명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며 손짓했다. 최사는 다시금 어두운 방으로 끌려 들어왔다. 밖에서 들려오는 노모의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조명수의 얼굴에 흉터를 남기는 순간 그것은 영모의 증거가 될 것이고 실패하면 자신과 가족은 몰살당할 것이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 흉터가 왕의 눈에 띄어 조명수가 처단된다면 그때까지 가족이 무사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도간개처럼 피어올랐지만 최사는 마음을 다잡았다. 스승님이 남기신 말씀, 관상은 심상이다. 조명수의 썩어빠진 마음이 결국 그의 얼굴을 망칠 것이고 자신이 그 파멸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하늘을 대신해 악을 벌하는 징벌이었다. 준비해라. 오늘 밤 시술을 행하겠다. 조명수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대야와 끓인 물 그리고 날카로운 은장도를 준비했다. 최사는 도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숨을 골랐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게 식은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대감, 이 시술은 극심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뼈를 긁어내는 아픔을 견뎌내셔야 용의 기운이 깃들 것입니다. 최산이 은장도를 불에 달구며 말했다. 붉게 달아오른 칼날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다. 조명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만은 잃지 않았다. 왕이 되는 길에 고통 따위가 대수겠느냐. 어서 시작해라. 조명수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최사는 달궈진 칼을 들고 조명수의 얼굴 앞으로 다가갔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이 칼 끝에 조선의 운명이 그리고 가족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최사는 조명수의 미간, 정확히 명궁의 위치를 노려보았다. 이곳을 찌르고 베어내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길 것이다. 그것은 왕이 될 상징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형벌의 낙인이 되리라. 부디 이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최산의 나직한 중얼거림과 함께 칼날이 조명수의 살칸에 닿았다. 치익, 살타는 냄새와 함께 조명수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조명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최사는 멈추지 않고 칼을 움직였다. 마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악인의 얼굴에 파멸의 지도를 새겨넣고 있었다. 시술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조명수는 몇 번이나 기절할 듯 몸부림쳤으나 왕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버텨냈다. 마침내 시술이 끝나고 거울을 받아든 조명수는 피범벅이 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미간에 생긴 흉측한 상처, 그것이 자신을 왕자로 이끌어줄 용의 뿔이라고 굳게 믿는 어리석은 자의 웃음이었다. 훌륭하다. 아주 훌륭해. 이제 내 얼굴에서 왕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조명수는 최산의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움켜쥐었다. 피 묻은 손으로 최산의 얼굴을 만지며 그가 말했다. 수고했다. 약속대로 내 가족은 살려두마. 허나 내가 왕이 되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용상에 앉는 순간 너를 국사고시로 봉해주마. 최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국사?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다. 조명수가 왕 앞에 서는 순간 그 흉터는 그를 역적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가오는 왕실의 연회, 그날이 바로 조명수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사는 몰랐다. 조명수의 탐욕이 최산의 예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괴물을 불러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조명수의 신복. 눈치 빠른 책사 착시 한 명이 묘한 표정을 지으며 사라지고 있었다. 딱딱하게 굳은 피딱지 사이로 누런 고름이 배어나왔다. 조명수의 미간에 새겨진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흉측하게 참아가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약재 냄새와 살이 썩어가는 악취가 묘하게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러나 조명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통증으로 인해 얼굴이 일그러질 때마다 그는 그것을 용이 되기 위한 탈피타르의 과정이라 믿었다. 크흐흐, 보아라, 붉은 기운이 솟구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용의 뿔이 돋아나는 징조다. 조명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흘렸다. 그 곁을 지키고 서 있는 최산의 심장은 잿더미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상처가 뱉는 것은 당연했다. 일부러 독성이 있는 참나무 진액을 섞은 먹물을 상처에 스며들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낫지 않는 상처, 영원히 주인을 괴롭힐 저주의 낙인이었다. 허나 최산의 표정은 수면 위의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렇사옵니다. 대감. 고통이 클수록 그 기운 또한 강성하다는 증좌이옵니다. 이제 곧 저 붉은 기운이 대감을 옥좌로 인도할 것입니다. 최산이 짐짓 경외심 가득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그때였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날카로운 일갈과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선 이는 조명수의 오랜 책사차. 한명구였다. 그는 뱀처럼 교활한 눈매를 가진 자로 조명수의 권력을 등 뒤에서 조종해온 실세 중의 실세였다. 한명구는 들어오자마자 최산에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대감, 어찌하여 이런 사기꾼의 말에 노란하십니까? 저 상처를 보십시오. 저것은 용의 뿔이 아니라 죄인을 낙인 찍는 자자형 스스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상처를 달고 어찌 어전위첸에 나가시려 합니까? 한명구는 관상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으나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미간을 가로지르는 저 흉터는 누가 봐도 흉상이었다. 왕의 위엄은커녕 도적대의 우두머리에게나 어울릴 법한 모습이었다. 조명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의심의 불씨가 다시금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자형이라니. 내 얼굴이 죄인의 상이란 말이냐? 조명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한명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그쳤다. 그렇습니다. 이놈은 대감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 파멸로 이끌려는 첩자임이 분명합니다. 당장 이놈의 목을 치고 명의를 불러 상처를 치료하셔야 합니다. 한명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호위무사들의 손이 칼자루로 향했다. 서슬퍼런 살기가 최산의 전신을 휘감았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최산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애써 감추며 오히려 한명구를 비웃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도다.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며 지렁이가 어찌 용의 승천을 이해하겠는가. 최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명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보시오, 책사 양반. 당신의 눈에는 저것이 그저 흉터로 보이오? 당신은 평생 남의 뒤에서 붓이나 놀리며 살았으니 피를 부르는 패왕, 바원의 기세를 알 리가 없지. 역대 창업 군주들 중 고운 얼굴로 왕위에 오른 자가 몇이나 되는 줄 아시오? 태조 이성계께서도
전장을 누비며 얻은 상처가 수두룩했소. 왕이 될 자는 범인 반랭과는 다른 법. 저 상처는 하늘을 찢고 나올 용의 발톱 자국이란 말이오. 최산의 호통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기세를 몰아 조명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대감, 선택하십시오. 저 좁은 식견을 가진 자의 말을 듣고 평범한 신하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감내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가 되시겠습니까? 만약 저자의 말대로 의원을 불러 상처를 꿰맨다면 대감의 몸에 들어오려던 용의 기운은 그 즉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한번 막힌 기운은 다시는 뚫리지 않습니다. 기운이 끊어진다는 말에 조명수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그에게 있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이미 반역을 마음먹은 이상 돌아갈 다리는 끊겨 있었다. 조명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닥쳐라, 한명구. 내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드느냐. 대감,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저놈은 지금 혓바닥으로 대감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명구는 억울함에 바닥에 머리를 터시며 읍소했다. 그러나 이미 욕망에 눈이 먼 조명수에게 충언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한명구가 걸림돌로 느껴질 뿐이었다. 조명수는 최산이 만들어준 용의 얼굴을 부정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야망을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내게 필요한 것은 의심 많은 책사가 아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충신이다. 내 놈의 그 좁은 식견이 오히려 내 대업을 망칠까 두렵구나. 조명수가 눈짓을 하자 무사 하나가 단칼에 한명구를 베어버렸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한명구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붉은 피가 최산의 얼굴과 조명수의 옷자락에 튀었다. 최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죄 없는, 아니, 악인의 하수인이었을지언정 한 생명이 자신의 말 몇 마디에 사라졌다. 이것이 업보이보인가.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보셨습니까, 대감.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최후입니다. 저 피가 대감의 붉은 상처를 더욱 빛나게 할 재물지우이 된 것입니다. 최사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잔인한 아첨을 떨었다. 조명수는 피 묻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쓰러진 한명구의 시신을 발로 툭툭 찼다. 그래, 재물이 필요했지.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조명수는 최산을 바라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최산이 만들어낸 허상 속에 갇혀 스스로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그날 밤 최산은 다시 옥방에 갇혔다. 피비린내가 옷에 배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벽에 기대어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다. 한명구의 죽음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내일이면 왕실의 연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조명수는 거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를지, 자신의 가족은 무사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아비가 밉더냐. 최사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어딘가에 있을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딸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만약 내일 일이 잘못된다면 자신은 역적을 도운 놈으로 몰려 죽을 것이고 가족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일이 잘 풀려 조명수가 잡힌다 해도 과연 왕실이 영모에 가담했던 관상쟁이를 살려둘까? 진퇴양난의 벼랑 끝이었다. 그때 벽 너머 작은 틈새로 쥐 한 마리가 드나드는 것이 보였다. 쥐는 누군가 흘린 밥알을 물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미물도 살기 위해 절이 치열하거늘 최사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죽더라도 혼자 죽지는 않겠다. 조명수, 저 악귀 같은 놈을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최사는 옷자락을 찢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다. 그리고 찢어진 천조각의 혈서쉐서를 쓰기 시작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진실을 남겨야 했다. 자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조명수의 역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피로 눌렀었다. 천기를 속인 죄, 목숨으로 갚으리라. 허나 억울한 백성의 피눈물은 하늘이 굽어 살피소서. 그는 혈서를 돌돌 말아 허리춤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것이 훗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다. 조명수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었다. 붉은색 비단에 금실로 용을 수놓은 관복은 왕의 골룡포를 흉내낸 듯 불경스러웠다. 그의 미간에 난 상처는 어제보다 더 붉고 흉측하게 부어올라 멀리서 보면 마치 제3의 눈이 핏빛으로 뜬 것처럼 보였다. 최산, 너도 가자. 내 눈으로 내가 용상에 앉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거라. 조명수의 명예 최산은 가마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무리에 섞였다. 저잣거리를 지나는 행렬은 위풍당당했으나 백성들은 조명수의 가마를 보며 수군거렸다. 가마 틈으로 언뜻 보이는 조명수의 얼굴, 그 흉측한 상처를 본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괴물의 징조라 여겼으나 조명수만은 백성들이 자신의 왕기, 왕치에 눌려 두려워하는 것이라 착각했다. 최사는 고개를 숙인 채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곳곳에 조명수의 사병들이 평복을 입고 잠복해 있는 것이 느껴졌다. 궁궐문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피의 연회를 예고하는 듯했다. 궁궐의 거대한 숭례문이 열리고 조명수의 행렬이 들어섰다. 최산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저 문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다. 부디 제 뜻이 하늘에 닿기를. 최사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곧 연회장에서 왕과 조명수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진짜 왕과 가짜 왕, 용의 얼굴과 괴물의 얼굴, 그 극명한 대비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연회장인 근정전 앞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대신이 도열해 있었다. 조명수가 가마에서 내리자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얼굴로 쏠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저게 무슨 흉물스러운 상처인가? 대감의 얼굴이 왜 저리 변했단 말인가? 수군거림 속에서도 조명수는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계단을 올랐다. 그의 뒤를 따르는 최산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다. 그는 조명수의 등 뒤에서 나직이 중얼거렸다. 올라가십시오. 그곳이 당신의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저 멀리 용상에 앉은 왕의 모습이 보였다. 왕은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으로 신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명수의 눈이 왕의 목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득였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최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시작이다. 궁궐의 연회장인 근정전 앞마당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궁중 악사들의 아악야러이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불길한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 수백 명의 문무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조명수는 왕이 있는 상단을 향해 거만하게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바닥에 깔린 박석이 짓눌리는 듯했다. 최사는 조명수의 뒤를 따르며 주위를 살폈다. 조명수의 사병들이 호위무사로 위장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손은 이미 칼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술 냄새와 음식 냄새 대신 비릿한 살기와 영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최산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옷을 적셨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상단 높은 곳 용상에 앉은 왕의 눈빛이 조명수에게 꽂혔다. 왕은 조명수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미간을 찌푸렸다. 조명수의 얼굴, 특히 이마를 가로지르는 붉고 흉측한 상처는
왕의 안색을 흐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고름과 피가 엉겨붙어 검붉게 변한 그 상처는 화려한 관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물이었다. 조명수는 왕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으나 그 눈빛만은 오만하게 왕을 쏘아보고 있었다. 주위의 대신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얼굴이 대체 무슨 변고란 말인가? 마치 악귀의 형상이 아닌가? 수군거림이 커질수록 조명수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그는 저들이 자신의 용의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두려워하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조판서, 그대의 얼굴이 어찌 된 일인가? 짐이 보기에는 몹시 위중해 보이는구나. 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속에 담긴 위엄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다. 조명수는 고개를 쳐들며 당당하게 외쳤다. 전하, 이것은 상처가 아니옵니다. 하늘이 소신에게 내린 용의 길이옵니다. 이제 곧 이 나라에 새로운 기운이 솟구칠 징조이오니 전하께서도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명백한 도발이자 영모의 선언이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대신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호위무사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왕은 잠시 침묵하며 조명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리고 이내 싸늘한 비소비절을 터뜨렸다. 용의 길이라. 내 눈에는 용이 아니라 썩은 개천에서 기어나온 지렁이가 제사를 파먹는 형상으로 보이는구나. 하늘이 내린 징조가 맞긴 하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천벌의 낙인이로다. 왕의 일갈에 조명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일시에 폭발했다. 닥쳐라. 내 놈의 그 나약한 눈으로 어찌 천기를 읽겠느냐. 여봐라. 때가 되었다. 저 무능한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라. 조명수가 칼을 뽑아들며 고함을 치자 곳곳에 숨어있던 사병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고 뛰쳐나왔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연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문관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왕의 호위무사들이 급히 왕을 에워쌌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 사람들의 비명, 붉은 피가 연회장의 박석을 적시기 시작했다. 최사는 혼란의 와중에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극에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지금이야말로 그가 나서야 할 때였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혈서를 꽉 움켜쥐었다. 역적 조명수를 쳐라. 왕을 보호하라. 궁궐의 정예, 금군, 진군들이 몰려오며 전세는 혼전양상으로 치달았다. 조명수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왕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미간에 난 상처가 흥분으로 인해 터지면서 검은 피고름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야차의 차와도 같았다. 조명수의 사병들은 그 기세에 눌려 맹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으나 그들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감의 얼굴에서 흐르는 저 흉측한 피, 과연 저것이 왕이 될 상인가? 미신을 숭배하는 조선의 민초들에게 대장의 흉상은 불길함 그 자체였다. 그 순간 최산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전장을 가르는 천둥 같은 외침이었다. 멈추어라. 너희들은 지금 속고 있다. 저자의 얼굴을 보아라. 최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병사들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쏠렸다. 최산은 손가락으로 피범벅이 된 조명수의 얼굴을 가리켰다. 저 상처는 용의 길이 아니다. 하늘이 역적에게 내린 패가망신, 바이짜웡. 심히 흉터이자 주인을 죽이고 나라를 망칠 파국포주의 상이다. 너희가 저자를 따르면 삼족이 멸할 것이요. 저자의 목을 베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최산의 외침은 전장의 소음을 뚫고 병사들의 귀에 꽂혔다. 관상의 목숨을 걸고 살아온 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조명수의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괴한 상처의 공포를 느끼던 차에 관상가의 저주는
그들의 사기를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네 이놈, 감히 배신을 해. 조명수가 눈을 뒤집으며 최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칼이 최산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최산은 눈을 감았다.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어머니, 연아, 미안하다. 죽음을 각오한 찰나, 챙강 하는 소리와 함께 조명수의 칼이 튕겨나갔다. 왕의 호위대장, 백무관이 바람처럼 나타나 조명수의 앞을 막아선 것이다. 천기를 읽는 자의 말을 새겨들어라. 역적 조명수. 내 놈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다. 백무관의 검이 춤을 추듯 조명수를 몰아붙였다. 조명수는 악을 쓰며 저항했으나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다. 게다가 미간의 상처에서 흐른 고름이 눈으로 들어가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아, 내 눈, 내 눈이. 조명수가 눈을 감싸쥐며 비틀거렸다. 최산이 거짓으로 말했던 용의 기운이 아니라 그가 심어놓은 독한 염증이 결정적인 순간에 조명수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하늘의 징벌은 이토록 기묘하고도 정확하게 찾아왔다. 백무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명수의 허벅지를 베었고 이내 그를 바닥에 때려 눕혔다. 조명수가 쓰러지자 반란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거나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진압군에 의해 정리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 한가운데 조명수는 포승줄에 묶인 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고름 그리고 흙먼지로 뒤범벅되어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왕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조명수 앞에 섰다. 보아라. 네가 그토록 원하던 왕의 얼굴이 고작 이것이더냐. 왕의 차가운 일갈에 조명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분노와 억울함에 몸을 떨며 최산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나를 속였구나. 감히 나를. 최산은 조명수의 원망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혈서를 꺼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바쳤다. 전하, 소인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역적의 얼굴에 손을 대고 천기를 속였습니다. 허나 소인이 저자의 얼굴에 새긴 것은 용의 뿔이 아니라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낙인이었습니다. 이 혈서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내관을 통해 혈서를 받아 읽어내려갔다. 붉은 피로 쓰인 글자마다 최산의 절박함과 고뇌가 서려 있었다. 왕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렁였다. 왕은 혈서를 접고 최산을 내려다보았다. 너의 죄는 무겁다. 천기를 조작하고 왕실을 기만하였으니 마땅히 차명에 처해야 할 것이다. 왕의 언명에 주의가 숨을 죽였다. 최산은 담담히 고개를 숙였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가족만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았다. 허나 왕이 말을 이었다. 너의 기지와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역적의 피로 물들었을 것이다. 네가 저자의 얼굴을 망쳐놓은 덕분에 병사들의 사기가 꺾였고 하늘의 심판이 내려졌다. 공과 과가 뚜렷하니 내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왕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조명수와 그 일당은 대역죄로 다스려 전원 참수하고 그 일족은 노비로 삼는다. 그리고 관상가 최사는 즉시 별채로 군사를 보내어 그 가족을 구출하고 안전을 보장하라. 단, 최산 너는 죄인의 신분으로 국문을 받아야 할 것이니 금부도사에게 압송하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최산은 바닥에 머리를 매시며 오열했다. 자신이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을 구출하라는 왕명,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멀리서 금부도사들이 다가와 최산의 팔을 잡았다. 끌려가는 최산의 눈에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조명수의 처참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탐욕의 끝은 저토록 허망한 것을. 한편 조명수의 별채에서는 급파된 금군들이 들이닥쳐 옥문을 부수고 있었다. 어두운 방구석에서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던 노모와 어린 연희에게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이제 살았습니다. 나오십시오.
병사의 말에 연희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었다. 며칠 후 도성 저작거리에는 조명수의 목이 내걸렸다. 사람들은 그 흉측한 얼굴을 보며 손가락질했고 침을 뱉었다. 왕이 되려다 귀신이 된 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최사는 의금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앞날은 불투명했으나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적어도 내 손으로 만든 괴물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것은 막았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왕의 처분이 남아 있었다. 과연 그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감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내관이 들어섰다. 어명이요. 최사는 갯돌 아래로 나와 어명을 받들라. 어전이울의 공기는 무겁고 엄숙했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왕은 용상에 앉았들 아래 엎드린 최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산의 몸은 지난 며칠간의 고초로 인해 수척해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긴 채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위의 대신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산, 너는 사술세수로 사람의 얼굴을 조작하여 천기를 어지럽혔다. 이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중죄다. 왕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다. 최사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하나, 관상가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허나 왕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바뀌었다. 너는 그 사수를 이용해 탐욕의 눈먼 역적의 본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더 큰 피바람을 막았다. 너의 거짓이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으니 이를 어찌 죄로만 다스리겠느냐. 왕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곁에 있던 내관에게 손짓했다. 내관이 비단에 쌓인 교지를 들고 최산 앞으로 다가갔다. 내 너의 공을 높이 사서 죄를 사면하고 관상감, 관상, 감의 제조 디뎌직을 제수하노라. 앞으로 궁에 머물며 짐의 곁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사람을 보는 눈을 빌려다오.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역모에 휘말렸던 천한 관상쟁이가 하루아침에 당상관의 반열에 오르는 일이었다. 대신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최사는 기쁨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교지를 향해 절을 올렸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인에게 과분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하오나 소인은 그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최산의 거절에 왕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어째서냐? 부귀 영화를 마다하고 초야에 묻히겠다는 것이냐? 최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전하, 이번 일을 겪으며 소인은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나이다. 관상은 얼굴에 드러난 기륭화복을 읽는 것이라 믿어왔으나 조명수의 얼굴을 보며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을 타고나도 마음이 비틀리면 흉상이 되고 흉한 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그 마음의 악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최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다. 운명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상신, 즉 마음에 달려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뜯어고쳐 운명을 바꾸려 했던 제 오만함이 부끄러워 더 이상은 남의 얼굴을 들여다볼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소인을 놓아주시고 조용히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회한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왕은 한참 동안 최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상이 관상보다 위라. 내 말이 옳다. 짐이 너를 붙잡는 것은 오히려 너의 도덕을 해치는 일이 될 터. 가거라. 가서 네가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거라. 궁궐문을 나서는 최산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등 뒤로 거대한 걸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소리처럼 들렸다. 궐 밖에는 익숙한 인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비 하는 맑은 외침과 함께 연희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그 뒤로 지팡이를 짚은 노모가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다. 어머니, 연아, 최사는 딸을 부서져라 껴안고 노모의 거친 손을 잡았다. 가족의 온기, 살아있음의 냄새, 이것이 진짜 복부이었다. 왕이 되고자 천하를 뒤흔들었던 조명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자신은 이렇게 살아남아 따뜻한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고생했다. 내 아들, 정말 고생했어. 노모의 떨리는 손이 최산의 뺨을 어루만졌다. 최산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울었다. 그 눈물은 공포와 서름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재회의 눈물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붉게 물든 늦가을, 최산은 도성을 떠나 깊은 산골 마을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정착했다. 그는 더 이상 관상을 보지 않았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그는 낫을 들고 밭을 갈거나 장작을 패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어느 날 밤, 최사는 방 한구석에 쌓아두었던 관상 서적들과 도구들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왔다. 평생을 함께해온 손때 묻은 책들, 사람의 운명을 점치던 확대경, 그리고 붓과 먹. 그는 모닥불을 피우고 그것들을 하나씩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마이상법, 당사주 같은 책들이 재로 변해갔다. 그 불꽃은 마치 조명수의 욕망이 타오르던 그날 밤을 연상케 했으나 지금의 불꽃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연희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물었다. 아버지, 그거 다 태우시면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최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다. 얼굴 대신 땅을 읽고 하늘을 읽으며 농사나 짓고 살지 않겠느냐. 남의 운명을 훔쳐보는 일보다 땀 흘려 내 운명을 일구는 것이 훨씬 맘 편하더구나. 불길이 사그라들고 하얀 재만 남았을 때 최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저 별들을 보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점치려 했으나 지금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보였다. 청기는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한 젊은 선비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실례합니다. 이곳에 청기를 꿰뚫어 보는 신통한 관상가가 계시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제 앞길이 너무 막막하여. 선비는 절박한 표정으로 읍소했다. 최사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소. 이곳에는 관상가는 없고 그저 밭가는 늙은이만 있을 뿐이요. 선비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과거에 계속 낙방하고 가세는 기울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얼굴에 관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이라도. 최사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선비를 빤히 쳐다보았다. 선비의 얼굴은 근심으로 어두웠으나 눈빛만은 맑고 정직해 보였다. 최사는 한숨을 쉬며 다가가 선비의 어깨를 툭 쳤다. 젊은이, 내 말 잘 들으시오.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고 한탄할 시간에 붓을 한 번 더 드시오. 당신의 얼굴에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는 아주 좋은 점괘가 이미 쓰여 있어.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는 당신 마음에 달린 것이요. 선비는 멍하니 최산을 바라보다가 이내 무언가 깨달은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시는 말씀 평생 새기겠습니다. 선비가 돌아가고 오두막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노모가 문을 열고 불렀다. 사나, 밥 먹자. 연희가 산에서 캐온 나물로 반찬을 했더니 맛이 아주 좋구나. 최사는 흙 묻은 손을 털고
방으로 들어갔다. 소박한 밥상 위에는 보리밥과 나물무침,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왕의 수라상보다 귀하고 맛있는 밥상이었다. 세 식구는 둥근 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숟가락을 들었다. 창호지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어 세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최사는 밥을 한술 뜨며 생각했다. 진정한 관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름 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눈빛 속에,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짓는 미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조명수는 왕의 가면을 쓰려다 괴물이 되었지만 최사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연희의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점괘를 읊었다. 이 아이의 앞날에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함께할 것이다. 비가 오면 잠시 쉬어가고 바람이 불면 춤을 추며 살아가리라. 그것이 최고의 관상이니라.